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11월 17일 CNBC 뉴스가 좀 재밌는 게 떴어요. 리플과 아마존 그리고 비자 카드에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들춰봤습니다. 기자 정신으로. 예, 아마존이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영국에서 발행된 비자 신용카드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결제에 대한 지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워낙에 해외 직구라든가 전 세계적인 직구 열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직배송을 원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품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라든가 내가 원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구매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가 아는 제품, 아는 회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믿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불의 방식의 문제겠죠. 그런데 왜 아마존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자 카드 결제를 빼겠다고 했냐?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그랬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가맹점에서 카드사에게 우리 가게에 그 카드를 좀 오픈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카드사나 은행들이 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대규모 플랫폼 회사, 이런 물류, 유통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갑이 돼버렸어요. 비자 카드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많다. 우리 그 넣어주라는 카드사 많고 은행 많다. 이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너무 쉽게 돈을 번 것이 이 은행이었어요. 은행.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카드 수수료, 이게 고객들에게 최상의 저렴한 가격을 주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이 카드 수수료였다는 거예요. 밑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은 일부 고객에게 신용카드 거래 처리에 대해 비자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1월 19일부터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신용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마자 비자 주식이 2.5%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자는 올해 초 영국과 유럽 연합 간의 디지털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가맹점에 부과하는 교환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진짜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광고도 하지 않고 팔지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소비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정말 편하게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죠. 비자, 은행이라든가 카드사. 근데 뭐 분명한 타당성은 있죠. 결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돈을 들여 은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결제 에스크로를 처리해 줬으니까 분명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카드에서 약간 꼬리를 내렸네요. 아마존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존은 역시나 카드 수수료로, 높은 카드 수수료로 비자를 비난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CNBC에서 카드 결제를 수락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최상의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비자를 내치고 그리고 리플과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AWS 파트너 프로필 리플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렛과 엑스커런트, 그리고 엑스래피드, 그리고 엑스비아까지. 엑스래피드는 온 디맨드죠. 그리고 엑스커런트는 실시간 결제 처리, 그리고 엑스비아는 글로벌 결제 보내기, 이래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어요. 회사 웹 서비스 공간에 파트너 이래가지고, 아마존은 비자를 내치고 그리고 리플은 비자와 협력관계, 또 리플은 아마존과 협력관계,
이것도 이제 올해 7월에 나온 뉴스인데 비자 리플렛 운영 국제 결제 플랫폼 인수. 그러면 이게 아마존이 비자 카드가 수수료가 높아서 비자 카드 못 받겠다. 근데 비자는 리플과 협력사, 그리고 아마존도 리플과 파트너. 얘네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비자 카드 측에서는 어떤 타당성을 만들려고 하는지. 참 세상은 저희들이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마존과 비자와 리플의 관계. 결국 뭐 정답은 나와 있죠. 지금 또 계속 뉴스가 나오죠. 익명의 지갑으로 리플이 1억 달러, 뭐 1억 개 이렇게 이체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뭘 봐야 되냐?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체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기관들 중에서도 은행들이 유통을 위한 리플 홀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입니다. 참 언제 될 거니 궁금하다. 은행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유동성을 위한 보유를 하고 미 연준에서 미 정부에서 부채의 압박으로 리플을 세계 준비 통화로 쓰겠다는 발표와 함께 리플은 눈 깜짝할 시간에 떡상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준비로 이제 기관이나 은행들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C 거래로, 장외 거래로. 여기 나온 스토리대로 되고 있죠. 새로운 세계 준비 통화를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리플은 10,000달러로 설계가 되었다.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다. 정치인, 비정부 기구, 주요 금융기관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며 미국의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법정 화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리플을 매우 낮은 장외 거래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매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기관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시스템, 정책 및 계약이 마련되면 XRP가 준비 통화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만 하면 된다. 빨리 좀 하자. NFT 오르는 거 열받아 죽겠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가 도대체 뭐니? 제 생각에 얘네들 3년간 안 오릅니다. 타지 마세요. 절대. 정말 이런 애들 타가지고 물리면 내 시드는 유동성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약 오르긴 합니다. 근데 뭐 NFT 외에는 오른 게 있나요? 아니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가 뭐라고. 참 이게 그냥 갤러그 게임이에요. 갤러그. 어떤 플랫폼도 아니고 갤러그 게임에서 총알 빨리 나오게 하는 템 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코인의 가격을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하냐, 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결정을 해요. 결론은 기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회사의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래들이나 세력들의 노름이에요. 지금 잘못 탔다간 이제 계속 세력들이 끌어올리는데 참다 못한 타 보유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던지고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 탑니다. NFT 토큰에. 그러는 순간 3년간 오르지 않습니다. 3년간 재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을 계속 세력들은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타지 마세요. 리플도 사지 마세요. 리플 10,000원 되면 사세요. 점점 그 시나리오는 맞아가는 것 같고 말 많은 놈이 항상 승리합니다. 브래드 갈랭 하우스가 뭐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내년 말인지 내년 중순인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나와 있잖아요. 1월달에 끝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그널은 이제 곧 나옵니다.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